지금 세계는 전에 없던 속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은 재편되고 산업 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격변의 한가운데 뜻밖의 한 나라가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수없이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나며 기적처럼 생존을 이어온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발전 끝에 21세기 핵심 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밀어올린 힘은 경제도 군사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한국인들의 독특한 국민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세계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그 국민성의 진짜 얼굴을 밝혀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2시간째 이어진 강의였죠. 미국의 혁신, 일본의 정밀함, 중국의 규모.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등장할 게 뻔했죠.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를 덮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을 언급한 순간 의아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국제사회문화학부 석사과정 학생이죠. 이날은 제임스 핸더슨 교수님의 국제비교문화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였죠. 세계 질서 연구에 평생을 바쳐오신 분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두 지루함에 찌들어 있었죠. 미국 파트에서는 혁신과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문화, 개인주의적 성향,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나왔죠.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본 파트에서는 정밀함과 장인 정신을 다뤘습니다. 도요타의 품질 관리 시스템, 완벽주의적 태도,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설명하셨죠. 이것도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중국 파트에서는 규모와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시장, 빠른 경제 성장,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다루셨죠.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파트에서는 전통과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 법치주의의 확립, 신사적 문화를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야기였으니 더욱 지루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필기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옆자리 친구는 이미 졸고 있었고 뒷자리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당연히 독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면모, 엔지니어링 중심 문화,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다루실 거라 확신했죠.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시는 순간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단어는 한국이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국? 진짜 한국이야? 왜 마지막이 한국이지? 한국도 나름 선진국이긴 하지만 G7 국가도 아닌 한국의 등장은 뜻밖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이 왜 마지막 주제입니까?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다음에 한국이라니 이 순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는 IT 강국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주제로 다룰 만한 나라입니까?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학생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듯 했죠.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이 강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한국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루해하던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에 빛났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나라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민성 연구를 30년간 해오신 분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결코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졸던 친구도 눈을 떴고 한숨 쉬던 학생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교수님은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GDP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의 곡선이었죠. 그 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1960년 한국의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각도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특성입니다. 민족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정책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민족의 특성이라니.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국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국가 이론은 한국 앞에서 무너집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발전 모델을 따르지 않았고 일본의 길을 걷지도 않았으며 중국의 방식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떤 길을 걸은 겁니까? 한국은 오직 한국만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필기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필기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가진 6가지 특성을 배우게 될 겁니다. 6가지 특성.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특성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세계가 본 적 없는 국가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지능과 정밀성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지능과 정밀성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죠. 그 아래에는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지능 수준은 세계적으로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정밀 인지 능력, 복잡한 공정 이해 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화면에 OECD 국가들의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단연 최상위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교육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투자액은 OECD 평균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압도적 1위권입니다. 화면에 각국의 교육 투자액과 성과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한국의 2배지만 평균 성취도는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학습 능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뒷줄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타고난 겁니까? 유전적으로 우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전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민족적 특성입니다. 민족적 특성이라는 표현이 미묘하게 달랐죠. 한국은 수백 년간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고 학습이 곧 생존이었으며 그 환경이 민족 전체에 각인된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데 동시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민족입니다. 옆자리 학생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건 과도한 경쟁 때문 아닌가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교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고요? 학생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경쟁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경쟁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문화 때문에 경쟁이 생긴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해석이었죠. 교수님은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60대, 70대의 스마트폰 적응 속도 세계 1위입니다. 60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경쟁 때문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배움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노력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민족 전체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50대가 코딩을 배우고 60대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70대가 스마트폰 금융 앱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앞줄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천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미국은 상위 1%가 이끄는 나라입니다. 화면에 미국의 능력 분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상위 1%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체적인 지식 수준도 떨어지죠. 그래프의 상단만 높게 치솟아 있었고 나머지는 평평했습니다. 미국은 소수의 천재가 국가를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교수님이 한국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균 전체가 높습니다. 한국은 1%가 아니라 90%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식당 주인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공장 노동자가 공정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이건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은 정밀성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한국인의 정밀성,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반도체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0.0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공정을 수만 명이 동시에 수행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훈련 때문 아닙니까?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훈련으로 정밀성을 만들 수 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합니까? 일본도 품질 관리가 뛰어나고 독일도 엔지니어링이 강하지만 한국만큼 대규모 정밀 협업을 해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학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선업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3만 톤짜리 배를 만드는데 수천 명이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맞춥니다.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인데 한국은 그 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선박 건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밀함이 민족적 본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교수님은 아프리카를 비교했습니다. 정밀함보다는 대략적인 것을 선호하고 이런 문화권에서는 정밀 산업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이건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 똑똑함 위에 끊임없는 노력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밀하게 실행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적은 정책이나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능력이 국가 시스템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완벽한 나라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기본 능력치 자체가 세계 기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기준을 벗어났다는 말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천천히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의 민족이 아니라 미리 하는 민족이다.
빨리빨리와 미리 하는 것이 다릅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의 표정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빨리빨리라는 한국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 오해받는 부분이 많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성격이 급한 거 아닙니까?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구 언론이 항상 하던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정색하셨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학생이 당황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든 미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습성입니다. 미리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표현이 독특했습니다. 한국인은 기존의 것들을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연달아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 최초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모두 한국입니다. 화면에 연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참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3세대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4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국민이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속도를 보십시오. 정부가 보급한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 가입했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도입합니다. 교수님은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효율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인들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화면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이브 스루 검사, 미국 의료진조차 왜 우리는 이걸 생각 못했지 하며 충격받았습니다.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신속, 안전, 효율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뒷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우연 아닙니까? 급한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닙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우연입니까? 교수님이 다음 사례들을 빠르게 띄우셨습니다. 배달 시스템 세계 최고 30분 배달이 기본입니다. 대중교통 도착시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이것도 우연입니까? 화면에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재난 발생부터 제도 개편까지 수개월, 다른 나라는 논의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학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민족 전체가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일본과 비교하셨습니다. 일본은 늦게 시작합니다. 화면에 일본의 팩스와 도장 문화 사진이 떴습니다. 안전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앞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이 틀린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고 한국은 속도를 선택한 겁니다. 교수님이 탄자니아를 예로 드셨습니다. 탄자니아는 시작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프리카의 여유로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늦게 시작하고 탄자니아는 시작할 필요가 없고 한국은 이미 시작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세 나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더 깊은 설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에는 생존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은 빨라서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정체는 곧 뒤처짐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한국의 산업 전환 속도가 나타났습니다. 지체하면 뒤처진다는 집단적 압박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항상 불안한 겁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불안하다기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구분합니다. 구분한다는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쉬면서도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게 한국인의 방식입니다. 교수님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멈추면 침략당했고 느리면 식민지가 됐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죠. 생존하려면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했고 남들보다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빨리빨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속도에 중독된 게 아니라 속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한국인은 빠른 게 아니라 미래를 먼저 삽니다. 미래를 먼저 산다는 표현이 완벽했죠. 다른 나라들이 현재를 사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변화 적응력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변화 자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민족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화는 위험이고, 변화는 불안이며, 변화는 혼란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변화를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한국에게 변화는 충격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선택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나라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택권이 없다고요? 그럼 같은 조건의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합니까? 학생이 당황했습니다. 교수님은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1960년 한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중화공업과 조선과 자동차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산업전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IT와 반도체로 전환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바이오와 전기차와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70년 동안 4번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번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세계 국가 대부분은 산업 하나도 제대로 못 바꿉니다. 한국은 4번을 갈아치웠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재교육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산업 전환 시 전직 교육 참여율 세계 최상위, 재취업 지원 시스템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데려갑니다. 이 말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이 일본을 예로 드셨어요. 일본을 봅시다. 화면에 일본의 산업 구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산업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IT와 인공지능 전환에 실패했고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신중한 거 아닙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정체됐습니다. 화면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비교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미루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독일을 예로 드셨습니다. 독일은 제조 강국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적응은 매우 느립니다.
독일의 디지털 전환 순위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독일은 전환보다 유지를 선택하는 문화입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미루고 독일은 변화를 관리하려 하고 한국은 변화를 뛰어들어 경험합니다. 이 세 나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계 최초 전국민 스마트폰 전환, 한국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 속도 세계 1위입니다. 화면에 각국의 전환 속도 비교표가 떴습니다. 팬데믹에서 세계 최단시간 거리두기 시스템 구축, 한국입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인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체를 두려워합니다. 정체를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새로웠습니다. 한국인에게 변화는 기회이고 정체는 실패입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은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가장 빨리 회복했습니다.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회복 곡선이 가장 가파랐습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출발점이라는 표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인의 심리를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인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은 쉬면서도 다음을 준비합니다. 화면에 한국의 산업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가 성공하면 배터리를 준비하고 배터리가 성공하면 인공지능을 준비합니다. 한 산업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음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한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교수님이 비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 산업이 쇠퇴한 후에 다음을 찾습니다. 한국은 쇠퇴하기 전에 이미 옮겨갑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들의 산업 전환 타이밍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타이밍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항상 앞서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민족 차원의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즐깁니다. 한국은 변화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변화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니 이건 정말 특이한 민족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집단지능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지능은 개인 능력의 합이 아니라 폭발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혼자도 강하지만 함께일 때는 무적입니다. 무적이라는 단어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집단지능, 한국. 집단지능이란 무엇입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들이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협력입니다. 집단지능은 다릅니다. 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단지능은 개인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 공정을 다시 살펴보죠. 화면에 반도체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공정을 정밀하게 동기화합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극한 정밀 협업의 세계 최고 난이도 산업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는 강하지만 공정 협업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만 명을 하나로 움직이는 건 못합니다. 교수님이 조선업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배를 만들며 오차없이 맞추는 민족, 한국입니다. 거대한 선박 건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도 조선 기술은 뛰어나지만 협업 정확도에서 밀립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개성이 없는 겁니까? 집단에 묻히는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학생이 놀랐습니다. 한국인은 개성이 강하면서도 필요할 때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집단지능의 핵심입니다. 교수님이 방역 사례를 띄우셨습니다. 전 국민이 일주일 만에 동일 행동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시스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QR코드 도입부터 전국 확산까지 세계 최단 시간, 혼란 없이 움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강제였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가 명령해서 따른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강제로 움직였다면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화면에 각국의 방역 준수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발적 준수율은 90%가 넘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이건 협조가 아닙니다. 집단 단위의 사고 통합입니다. 교수님이 비교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을 봅시다. 화면에 미국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천재는 강하지만 집단 실행력은 약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혼란 사진들이 떴습니다. 국민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속도와 정밀도에서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교수님이 프랑스를 예로 드셨습니다. 프랑스는 개인 자유와 의견 존중이 강합니다. 프랑스의 시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동시 행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이 인도를 예로 드셨습니다. 인도는 인력은 많지만 조직력이 약합니다. 인도의 대규모 인파 사진이 떴습니다. 대규모 협업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집단으로 가장 강한 민족은 한국 하나뿐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궁금증이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개념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동기화 능력입니다. 정서 동기화라는 표현이 생소했습니다. 교수님은 월드컵 2002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수백만이 한 감정을 공유하고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반응합니다. 붉은 악마로 가득 찬 거리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이 정도의 동원력과 정확도를 가진 국가가 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인은 필요할 때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화면에 다양한 한국의 집단 행동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끝나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역사적 환경이 만든 능력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외침이 많았고 생존하려면 집단으로 뭉쳐야 했으며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민족성을 만든 겁니까? 수백 년 그런 환경이 지속되면서 집단 지능이 DNA에 새겨진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습니다. 혼자도 강한데 함께일 때 더 강하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건 국가 단위 치트키입니다. 치트키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조직된 강함입니다. 조직된 강함이라는 표현이 소름 돋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민족은 뭐지?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끈기와 생존력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아니라 포기할 줄 모르는 문명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성은 서사나 감정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근성은 데이터입니다. 교수님은 IMF 그래프를 띄우셨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년 걸릴 위기를 3년 만에 끝낸 민족은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운이라고요? 교수님이 비교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그리스는 20년간 부채 위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IMF에 반복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두 나라의 경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회복 곡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왜 한국만 회복했습니까? 학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끈기는 정신력이 아니라 행동력입니다. 행동력이라는 표현이 새로웠습니다. 국민 금 모으기 운동 아십니까? 화면에 금을 들고 줄 선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습니다. 35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실행했고 국민 소비 절제율이 세계 최고였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모두 참여한 유일한 경제 정상화 프로세스였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부가 강요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강요했다면 350만 명이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집단적 결단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끈기는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부숴버리는 힘입니다. 부숴버린다는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리스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스는 20년간 부채 위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에 그리스의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집단적 실행과 희생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르헨티나를 예로 드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IMF에 반복 진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그래프가 떴습니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 간 단합이 실패했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죠. 한국은 단합이 감정이 아니라 위기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위기를 좋아하는 겁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실패 처리 방식 한국. 한국인의 실패 처리 방식은 독특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분석 포인트를 바로 추출하며 같은 실수를 거의 반복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재도약하는 구조입니다. 이 4단계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항공과 철도 안전도 세계 1군입니다. 화면에 안전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은 매번 개선됩니다. 재난별 대응 시간 단축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혁신 사이클이 매우 빠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다른 나라보다 짧았습니다. 앞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실패를 겪지 않는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실패를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빨리 고치는 겁니다. 빨리 고친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패 후 논의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화면에 각국의 제도 개선 소요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문제 발생부터 제도 개편까지 수개월입니다. 한국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짧았습니다. 선박 사고 이후 해양안전 전면 개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국 설치, 화재 관련 법규 즉시 강화 모두 1년 이내에 완료됐습니다. 뒷줄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자신도 놀라셨다는 겁니까? 하지만 이게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인은 천재적인 데다가 미래를 미리 보고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를 즐기고 집단으로 사고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조차 성장 재료로 삼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조합을 가진 민족이 정말 존재합니까?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완벽한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인류의 형태입니다.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6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시민주권 애국심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에는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조용한 강의실에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모든 힘에는 한 가지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시민주권 애국심.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애국심은 군국주의적 충성도가 아니고 감정적 열광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한국의 애국심은 국가를 스스로 운영하는 시민의식입니다. 국가를 스스로 운영한다는 표현이 생소했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장 아닙니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예시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부가 잘못되면 국민이 직접 수정합니다. 화면에 촛불 집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촛불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도가 무너지면 시민들이 시스템을 새로 세웁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혁명 아닙니까? 혼란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혁명이지만 혼란이 아닙니다. 혁명인데 혼란이 아니라니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촛불 집회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폭력 사건 제로, 약탈 제로, 방화 제로입니다. 이게 정말 혁명입니까? 이건 혼란이 아니라 질서 있는 시스템 교체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난 시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듭니다. 화면에 재난 대응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줄 서기, 양보하기, 협력하기 모두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정부는 약한 겁니까?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국민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겁니다.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새로웠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중 시민이 실질적 운영자인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을 봅시다. 화면에 미국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가 강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 결집력은 낮습니다. 화면에 미국의 정치적 분열 사진들이 떴습니다.
국가 위기를 국민이 직접 재정비하지 못합니다. 앞줄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미국이 자유를 중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위기 상황에서 약점이 됩니다. 자유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교수님과 중국을 예로 드셨습니다. 중국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화면에 중국의 국가 행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주권은 아닙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 그래프가 떴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교수님이 프랑스를 예로 드셨습니다. 프랑스는 개인 자유가 강합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결집은 잘 안 됩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사진이 떴습니다. 위기시 혼란이 증가합니다. 교수님과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은 시민이 나라를 움직이는 유일한 고도 민주주의입니다. 고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국민은 항상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개인 생활에 집중합니다. 그럼 언제 움직입니까?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결집합니다.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교수님과 설명하셨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정의가 무너졌을 때, 미래가 위험할 때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역사적 시민 운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은 국가를 직접 관리하는 주인으로 변합니다. 주인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애국심이 강한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애국심이 강하다기보다는 국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한국인은 국가를 누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자산이라고 봅니다. 자산이라는 단어가 정확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라 시민 운영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결집력과 속도와 변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국가적 사고 구조입니다. 국가적 사고 구조라는 표현이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웅장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300년 걸릴 변화를 단 70년 만에 끝낸 압축 문명이다. 저는 자세를 다시 고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띄우셨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바뀌면서 새로운 표가 등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4가지 문명 구분이 나타났습니다. 산업 문명, 서구, 문화 문명, 일본, 규모 문명, 중국, 적응 문명, 한국.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속도도 운도 아닌 구조 자체가 다른 문명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문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직 선진국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죠. 한국은 서구가 250년에서 300년에 걸쳐 이뤄낸 산업과 제도와 민주주의와 기술 진화를 70년 만에 압축한 유일한 문명입니다. 70년 만에 300년의 변화를 이뤘다는 겁니까? 화면에 비교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서구의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의 긴 타임라인과 한국의 짧은 타임라인이 나란히 놓였죠.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서구를 따라잡은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다는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인의 기본 스펙은 세계 최상위입니다. 한국인은 미래를 미리 감지합니다. 한국인은 속도를 생존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인의 변화 적응력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인의 집단 지능은 세계 유일합니다. 한국인은 실패를 성장 연료로 사용합니다. 한국인은 시민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조합을 가진 민족은 인류 역사상 한국 하나뿐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G7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G7도 아닌데요. 교수님은 차트를 하나 띄우셨죠. G7을 봅시다. 화면에 G7 국가들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GDP 세계 10위권, 기술력 세계 3위에서 5위권, 인공지능 적응 속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지표들이 하나씩 나타났죠.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 세계 1위, 민주주의 질 세계 최상위입니다.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G7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앞줄 학생이 항의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과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래 문명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G2 후보입니다. G2 후보라는 말에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뒷줄 학생이 말했죠. G2는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경제 규모 기준입니다. 그럼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미래 문명 기준은 다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기술 혁신 속도, 사회 적응력, 시민 주권 수준, 집단 실행력,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상위 2위권입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선도하는 겁니다. 선도한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국은 압축된 미래 그 자체입니다. 압축된 미래라는 표현이 완벽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이 강의실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았죠.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끄셨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다시 밝아졌죠. 이것으로 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이 깊게 인사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제가 적은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기준 밖의 민족. 한국은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 한국인, 국가의 관리자. 이 세 문장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의 전까지 저는 한국을 작은 성공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IT 강국, 경제 발전, 그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인은 머리가 뛰어나고 미리 움직이고 빠르게 끝내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행동하고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고 나라를 시민이 직접 운영합니다. 이 모든 조합을 가진 민족은 한국 하나뿐이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책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저는 지금 21세기의 미래를 목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민족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국민성은 과거를 일으켰고 현재를 만들었으며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가 아닙니다. 이 민족의 속도와 사고방식이 21세기의 기준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